노보스 인더스트리. 르노라는 기업은 국영기업이래요. 나라에서. 왜냐면 이거를 가만두면 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공산주의, 그때 당시 이제 소련이었죠. 소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국가가 르노 기업을 가져가요. 그 강제 사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차피 뭐 수감돼 있었으니까. 네, 완전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루이 르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그런 계기가 됐네요. 근데 이게 부역자냐 아니냐 이거는 아직까지도 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2011년도에 유족들이 명예회복 소송을 걸었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역자가 아니다. 근데 역사에서는 너넨 부역자야. 근데 이제 폭탄을 워낙 많이 맞았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폭탄을 많이 맞은 공장이 르노 공장이에요. 네. 루이 르노의 삶 참 파란만장하네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아까 뭐 노 사장님이 말씀하신 국영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1945년에 이제 프랑스 정부가 이 르노의 자산을 모두 몰수해서 국영 자동차 회사를 출범을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역사의 흐름이 국영화된 르노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나게 됐는지 그 부분을 함께 또 이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제부터. 네. 네. 네, 이제 이 국영화된 르노를 좀 살린 거는 이제 1947년 등장한 리어 엔진 4CV 이제 2차 덕분이었는데요. 이 4CV는 전쟁 중에 루이 르노가 비밀리에 개발해둔 그런 자동차입니다. 비밀리에. 예, 보면 이제 포도 세단이고 저게 컨버터블도 나왔고요. 엔진은 765cc. 그다음에 직렬 4기통에 3단 수동 변속기를 가졌고요. 싸고 효율이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호주, 영국, 일본, 스페인에서도 조립돼 가지고 저 차를 팔았습니다. 네, 그렇게 4CV와 랠리에서 사랑받은 도핀이 성공하고 또 이어서 해치백 모델인 르노 4, 르노 4 그리고 소형 패밀리카인 르노 8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정말 일명 르노 성공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또 역사의 흐름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석유파동. 석파. 네. 늘 나오죠, 석파. 자, 네. 전쟁과 석유파동. 자, 르노가 이렇게 르노 성공 시대에 도래를 했지만 석유파동 어떻게 지나갔는지 또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르노에서 르노를 살찌운 효자 차종 중에 르노 5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겁니다. 왠지 석유 파동을 잘 뚫고 나가게 생겼네요. 차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피코 같아요. 그 아까 우리가 계속 르노의 디자인은 동글동글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각져졌죠. 직각. 네. 예. 그렇죠. 저렇게 직각이 된 이유가요. 그 어떤 젊은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미셸 부에라는 애가 있었는데 여가 시간에 씩씩씩 혼자 그린 거예요. 위에 윗대가리가 그린 게 아니라 밑에 애가 쓱쓱쓱 그렸는데 그게 채택이 되면서 프로젝트 122라는 걸로 쭉 진행을 1967년부터 준비를 하다가 71년 12월 10일 날 이제 공개된 차가 저 차예요. 이제 저게 르노 5인데 우선 현대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 슈퍼미니. 겁나 작대요 차가. 제가 실제로 못 봐서 죄송해요. 보신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저 차는 진짜 작죠? 아니고 저 차의 후속 모델. 르노나 푸조에 저렇게 생긴 모델이 옛날에 되게 작죠? 네, 되게 작. 미니보다 조금 크거나 옛날 미니. 어. 지금 미니 말고 옛날 로보 미니. 어. 조금 본네트가 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슈퍼민 지금의 경차로 되고 요즘도 많이 쓰이는 모노코크 차체를 저 때부터 도입을 했고요. 중요한 건 공차 중량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중량이 700kg밖에 안 돼요. 700kg에서 800kg. 그러니까 그만큼 가벼우니까 적은 기름으로도 많이 간다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명성을 얻은 저 르노 5가 지금의 우리나라에 수입된 르노 클리오의 전신이에요. 전전신. 전전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르노 5에 대한 에피소드 중에 재밌는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드래곤볼 다 보셨죠? 그렇죠. 거기 부르마 나오죠? 몰라요? 저는 그런 만화. 부르마 나와요, 그죠? 네. 부르마가 타는 게 르노 5예요. 어. 신기하죠? 왜 그런 만화에 저런 차? 예. 이제 그만큼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친숙한 차가 바로 저 차입니다. 르노 5. 르노 5. 지금의 또 르노 클리오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르노 연합, 르노요. 네.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르노, 미쓰비시 네. 이렇게 해서 세 개 합친 그 명칭이 르노 연합인데 확실히 세 회사가 지금은 어떤 관계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르노 연합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본 거죠? 그럼요. 네.
전쟁과 돈에 합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예. 굉장히 해박하시네요. 예. 1990년대, 1990년대 아까 제가 초반에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르노는 사실 뭐 전체 생산량이 200만 대 남짓한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90년대에 접어들어서 각 모든 제조사들이 고민을 하고 공통적으로 돌던 소문이 있었어요. 볼륨을 키우지 않으면 모든 브랜드는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소규모 브랜드들이 다 작살나요. 사브, 불보, 뭐 일본에 있던 여러 브랜드들도 다 많이 작살이 나는데 많은 브랜드들이 고민을 하면서 볼륨, 몸집을 몸집을 키우지 않고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걸 착안을 하고 기침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니까 더 확 와닿는 더 힘들어. 그래서 르노의 그 당시에 중간중간에 네, 그 당시에 회장이 지금 이대로 네. 르노의 미래는 없다라고 발표를 해요. 음.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근데 이때 르노가 생산량이 별로 없었고 5년간 성장률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간 마이너스 체계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돈은 많았어요. 그래서 아니 5년간 생산이 정체돼 있고 마이너스 실적으로 가는데 왜 회사에 돈이 많지 했더니 이 바로 직전에 국영기업이었잖아요. 르노가 그 전쟁 끝나고 나서 했는데 네. 이게 국영기업에 있다 보니까 부패가 좀 생기고 또 기업의 발전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국가에서 민영화를 우리나라 이제 한국전력이나 뭐 공항 이렇게 민영화한다듯이 이걸 가지고 이제 민영화를 한 거예요. 근데 민영화할 때 뭐 지분을 대방출을 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좀 보유하면서 많은 부분을 민영으로 넘겼는데 그러면 민영그룹이 들어왔으니까 돈 내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르노라는 그룹 자체에 현금이 넘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은 많았는데 얘네가 이제 유럽에서만 소형차들 아까 얘기했던 뭐 에스파스라든가 뭐 르노 조그만 클리오 이런 거 파니까 사실 뭐 이렇게 브랜드 인지도도 저변 확대가 안 돼 있고 미국 시장은 아예 뭐 거의 뭐 저조하고 우리나라 모르잖아. 아직도 르노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일본 시장에도 별로 못 들어가고 중국 아예 못. 그러니까 얘네는 유럽 말고는 이렇게 시장에 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르노 회장이 미국 시장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왜냐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게 소형차인데 미국 브랜드는 그런 뭐 클리오나 이런 차는 사실 미국 시장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들이 얘네한테 주도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아시아 시장도 중국, 일본, 한국 시장이 막 크고 막 동남아시아도 있고 하는데 그냥 가서 수출하기에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뭔가 개두부를 뚫어야 되는데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닛산이 크라이슬러하고 싹 이걸 했어요. 쫙 잘하고 있었는데 크라이슬러가 벤츠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닛산이 뒤통수를 맞아. 저 양놈의 새끼들 우리랑 1년 동안 하더니 알고 봤더니 뒷구녕으로 벤츠랑 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닛산이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근데 닛산 얘네들도 일본 애들이 이제 얍삽하니까 막 조사를 한 거죠. 뭐니 해도 머니가 많은 회사를 차지해야 되는데 얘네가 르노가 현금이 많이 있던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르노가 딱 보니까 얘네도 사실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볼보하고 1년이 넘게 밀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볼보랑 왜 밀당이 안 됐냐? 볼보의 이사진들이 프랑스를 싫어하는 거예요. 유럽의 짱깨잖아. 죽었다 깨도 회사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유럽의 짱깨랑은 손 안 잡는다. 그래서 볼보는 끝내 진짜 오리지널 짱깨랑 손을 잡죠. 중국으로 가죠. 유럽의 짱깨랑은 안 잡고 오리지널 짱깨랑 손을 잡고 중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르노도 약간 멘붕에 빠진 거예요. 1년 동안 엄청나게 이 뭔가를 준비하고 해서 얘네는 볼보가 지네한테 올 거라고 100% 확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차질이 생겼을 때 르노 회장이 성명 발표를 해요. 지금 이래로 르노의 미래는 없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성명 발표를 한 그날 닛산 회장이 르노 회장한테 전화를 걸어요. 딱 한마디예요. 도와줘라. 그 르노 회장이 그래서 6시간 만에 밀당이 끝나요. 6시간 만에 극적 타결이 되면서 얼라이언스 합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6시간 만에. 그리고 이제 서로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르노한테도 명분이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르노는 미국 시장도 가고 싶고 아시아 시장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닛산은 연간 생산량이 245만 대, 르노는 210만 대예요. 자기보다 생산량이 많아. 근데 닛산은 적자가 있었고 얘네는 현금이 많았어요. 근데 닛산은 가만 보니까 아시아 시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일본에서도 업계 2위 정도 될 정도로 생산량이나 기술력을 갖고 있고 보니까 미국에서 차를 많이 파네. 그리고 인피니티라는 브랜드도 갖고 있는 거야. 그거. 오, 얘네 괜찮은데? 북미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르노 입장에서는 자기네의 고민이 한 방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시아의 궤도부가 연결이 되고 미국 시장에 진출이 되는 거야. 보니까 기술력도 좀 있네. 막 GTR이라는 고성능 차도 만들고. 닛산의 입장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고 깨끗한 기업이 필요했던 거야. 지저분한 기업이랑은 손잡기 싫은데 우리 보니까 역사 깨끗하잖아요. 루이 르노 깨끗한 사람이잖아. 뭐 나치당에 협력했냐 안 했냐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기업의 역사도 깨끗해. 그러니까 서로의 브랜드에 이해 타산이 잘 된 거야. 그래서 얘네는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서 서로의 지분을 크로스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법을 따라 우리 헌법이라든가 모든 법의 근간이 프랑스에 있잖아요. 네, 네. 그 우리나라 법이 전 세계 법이 프랑스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법에 의해서 닛산은 르노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경영권에 참여를 못해요. 발언권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르노가 닛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적대적 M&A를 못하게끔 방어 정책이 잘 돼 있고 르노의 사업 정책에 누가 되지 않도록 법 보호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의 시너지 효과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얼라이언스로 딱 합쳐지면서 서로의 지분을 르노가 가지는데 사실은 르노가 닛산을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고 닛산에서 르노의 정책적인 거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닛산은 르노의 자회사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서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수평적이라고도 보는데 둘이 합쳐지면서 순식간에 연간 생산량이 600만 대를 넘어서는 볼륨 있는 기업이 돼요. 그리고 볼륨 있는 기업이 된 다음에 다시금 미쓰비시라는 회사가 얘네도 이제 왜 그래요, 금리가? 말씀하세요. 왜 그러는 거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쓰비시라는 회사가 똑같은 이제 얘네도 세상에서 도태가 되고 있었는데 도태가 되면서 모범 케이스인 닛산을 본 거예요. 닛산이 저렇게 해서 됐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르노한테 연락을 해봐야겠다. 근데 미쓰비시 회장이 닛산 회장이랑 좀 친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닛산 회장이 전화 한 통 넣어준 거지. 미쓰비시 전화 갈 거야. 그러니까 르노 입장에서 딱 보니까 미쓰비시도 사실 기술이 좀 많은 거에다가 플러스 얘네가 연간 생산량이 110만 대 정도 돼요. 미쓰비시가. 딱 계산해 보니까 야 700만 대? 100만 대 딱 얹으면 800만 대. 좀 노력하면 900만 대 되니까 야 이거 여차하면 우리 업계 한 3위 들어가겠는데? 거기에다가 미쓰비시가 경차 기술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륜 기술도 많고. 쿨. 그래서 얘네가 르노, 닛산, 미쓰비시 세 개의 회사가 얼라이언스가 딱 되면서 전 세계의 생산량 9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지금은 폭스바겐, 도요타, 르노의 3파전이 된 거죠. 이게 연합을 안 하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렇게 돼서 얘네가 이렇게 된 거고 거기에 더 핵심적이었던 건 카를로스 곤이라는 회장이 있는데 네, 르노의 역사를 살펴보다가 이제 르노 연합까지 와서 또 현재 또 미래에 빛나는 약간 부분까지 저희가 살짝 짚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르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약간 처음에는 낯설다, 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를 쭉 훑고 나서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르노가 대충 뭐 창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쟁, 2차 세계대전, 석유파도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르노가 현재까지 걸어온 방향을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시청자들은 르노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을지 저희가 노보스 인더스트리 게시판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질문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어떤 선물이 저희가 오늘 걸려있는지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김현우 기자님은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시나요? 제가 원래 되게 불성실한 아니야. 제가 선물입니다. 지금 순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